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앤 이슈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친문 좌장 홍영표 의원과 김근택의 기동민 의원을 공천 배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친명 중진 안민석 의원도 컷오프 명단에 포함되긴 했지만 공천 과정에서 불거진 민주당 계파 갈등은 더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민경 기자. 네,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일단 홍영표 의원 컷오프 됐는데 그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민주당 안규백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은 인천 부평을에서 비례대표 이동주 의원과 박선원 전 국정원 1차장이 경선을 치른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역구 현역인 홍영표 의원은 경선 대상에서 빠지면서 자동으로 컷오프 됐습니다. 안 위원장은 또 김근택의 기동민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성북을에 친명으로 분류되는 영입인재 김남근 변호사를 전략 공천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경기 오산시에 대해서는 영입인재 25호 차지호 교수를 추천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천 부평구 의뢰는 박선온, 이동주 2인을 경선키로 하였습니다. 김 변호사는 앞서 불출마를 선언한 인재근 의원 지역구인 서울 도봉갑 배치 가능성이 거론되기도 했는데 인 의원이 부정적인 뜻을 내비친 걸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친명 중진 안민석 의원의 경기도 오산에는 역시 영입 인재인 차지호 교수가 전략 공천됐습니다. 오늘 발표된 공천 배제 대상에 안 의원이 포함되긴 했지만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이어 홍영표, 기동민 의원까지 바로 컷오프되면서 민주당 공천 내홍은 더 격화할 걸로 보입니다. 당장 기동민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형평성과 공정성, 일관성이 무너져 내렸다며 지역 당원들과 유권자들에게 심판받을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임종석 전 실장은 어제 저녁 서울 종성동갑 거리 유세를 제기하며 불복 의사를 명확히 했는데 이 자리에는 송갑석, 윤영찬 의원 등 비명계 의원들이 함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탈당은 자유라며 정면 돌파를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밀리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지금까지 탈당한 현역 의원 5명에 이어 비명계의 추가 이탈이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도 보류 지역 4곳에 대한 판단 결과를 공개했죠.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인천 계양갑과 경남 창원 진해에 각각 최원식 전 의원, 이종욱 전 조달청장을 우선 추천, 즉 전략 공천했습니다. 장동혁 사무총장은 민주당 유동수 의원의 지역구인 계양갑에 경쟁력 있는 신청자가 없었고 창원 진해는 현역인 이달곤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곳이라 연고자를 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당 현역이 없는 서울 중랑갑과 대전 중구에선 경선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157곳의 공천을 확정했는데요.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여당 공천이 구분응선을 지나가는 느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물갈이 없는 공천이란 지적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어제 2차 경선에선 영남 현역 18명 가운데 15명이 공천을 받거나 결선에 진출했는데요. 탈락한 지역구 현역 의원 3명은 모두 초선입니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은 내부적으로 새 인물 수혈 방안을 고민하는 모습인데요.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의 공천 과정을 비판하며 여당의 부족한 부분은 비례대표로 보완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하고 있는 민주당이 하고 있는 건 쇄신입니까? 저희는 룰을 지키고 관문을 낮추고 그리고 그런 그 부족한 부분을 비례 같은 데서 보완할 겁니다. 공관위는 발표를 미뤄둔 강세 지역을 중심으로 국민 추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추가 공모 지역구와 함께 조만간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할 걸로 보입니다. 네, 선거구 협상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구 획정안 처리될 수 있는 겁니까? 아직 상황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본회의에는 4월 총선 전 사실상 마지막 회의가 될 거란 전망이 많지만 여야는 여전히 선거구 획정안을 놓고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비례대표 한석을 빼고 전북 의석을 유지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부산 지역구 조정 문제를 놓고 여야는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선거구 획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이른바 쌍특검법 재표결도 미루겠다는 입장입니다. 오늘 선거구 획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다음 달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야 하는데요.
이럴 경우 역대 최장 지각 처리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여야 모두 오늘 본회의 전까지는 협상을 최대한 이어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강민경입니다. 마지막으로 호소합니다. 29일까지 여러분들이 떠났던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일체 묻지 않겠습니다. 대화 타협보다는 처벌을 통한 법박으로 모든 일을 해결하는 전체주의 국가로 변화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복귀 시한으로 제시한 날이 오늘입니다. 오늘을 넘기면 행정과 사법적 절차에 착수할 계획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평정 기자. 네, 서울대병원입니다. 네, 전공의들의 복귀 움직임이 있습니까? 네, 정부 집계를 보면 조금 변화가 감지됩니다. 정부가 100개 수련병원의 서면 보고 자료를 확인한 결과 어제 11시 기준으로 294명이 복귀했습니다. 1명 이상 복귀한 병원은 32곳, 10명 이상 복귀한 병원은 10곳이었습니다. 최대 66명이 복귀한 경우도 확인됐습니다. 다만 사직서를 낸 전체 전공의 숫자에 비하면 비중이 큰 숫자는 아닙니다. 어제 저녁 7시까지 집계된 사직서 제출 전공의는 9,997명, 거의 10,000명으로 전체의 80%입니다. 다만 전공의 측에서 자체 집계한 숫자는 이보다 많은 1,900여 명으로 전체의 90%를 넘었습니다. 진료 공백이 계속되면서 이른바 빅5 병원 응급실은 대부분 병상이 얼마 남지 않거나 다 찬 상태입니다. 오늘은 정부가 전공의 복귀 시한으로 제시한 날인데요. 정부는 전공의를 향해 환자 곁으로 돌아와 달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네, 복귀 시한을 넘길 경우에 정부가 법적 조치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이죠? 네, 정부는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의사 면허를 정지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그동안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려왔고 일부 전공의에 대해서는 자택 등을 직접 찾아가 문서를 전달했습니다. 이는 앞으로 있을 법적 다툼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기 위해서입니다. 정부는 전공의 근무 여건 개선과 관련해 2027년까지 거점 국립대 의대 교수를 1,000명 더 늘리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전문의 확충 효과는 물론 교육 여건도 개선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5월 문을 열 예정이던 5개 권역, 광역응급의료 상황실도 다음 달 4일부터 조기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전공의와 직접 대화도 제안했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오늘 오후에 원하는 전공의 누구와도 만나겠다며 비공개 면담을 제안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전공의들이 이 면담에 응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오늘 전공의들의 복귀 규모가 얼마나 될지가 이번 사태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대병원에서 YTN 김평정입니다.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이 열흘째 계속되면서 지역 환자들의 불편도 커지고 있습니다. 진료와 수술을 담당해야 할 교수를 비롯해 병원장까지 응급실 근무에 투입되고 있는데 응급 환자를 대학병원 대신 종합병원으로 이송하는 사례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차상은 기자. 네, 부산대병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전공의들이 여전히 출근하지 않고 있다는데 병원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정부가 집단행동의 법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 최종 시한이 됐지만 이 병원 전공의들의 복귀 움직임은 아직까지는 없는 상태입니다. 수도권보다 의료 여건이 좋지 않다 보니 지역 환자들의 불편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예정했던 수술 일정이 지연돼 불안감이 커지고 있고 다른 병원으로 옮겨서 치료받아야 하는 부담감도 적지 않습니다. 부산 지역의 핵심 의료기관 가운데 하나인 부산대병원에서는 전공의 244명 가운데 216명이 사직서를 내고 출근하지 않고 있습니다. 비율로는 88%가 넘습니다. 병원 측은 입원 환자 수를 평소 대비 40% 줄이고 수술도 같은 비율만큼 줄였습니다. 의료진이 부족해 정상적인 진료와 수술이 힘들기 때문인데 그 피해는 환자가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조금 전 이곳에서 만난 한 암투병 환자는 전공의가 없다는 이유로 외래 진료를 권유받기도 했다며 불안감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병원들은 급한 대로 교수들을 투입해 전공의 빈자리를 메우고 있는데 집단 사직 사태가 열흘 동안 이어지다 보니 업무 피로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병원장과 교수들이 순번을 정해 응급실 근무에 나서는 병원도 있는 거로 확인됐습니다. 의대 증원 반발에 동참하는 대학병원 신규 인턴들의 집단 행동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부산대병원에서는 인턴 50여 명이, 부산 백병원에서는 22명이 인턴 임용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대학병원 상황이 이렇다 보니 환자들은 지역 종합병원에 몰리고 있습니다. 특히 응급 환자들을 대학병원이 아닌 종합병원으로 이송하는 사례가 매우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부산 도심의 한 종합병원은 하루 응급 입원 환자가 10명 정도였는데 그제는 30명 넘게 몰리기도 했습니다. 이 병원에서 진료와 수술까지 가능해 다른 병원으로 다시 이송하진 않았지만 이 같은 지역 종합병원들마저 포화 상태에 달하면 상황이 크게 나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대병원에서 YTN 최상훈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장이 소속 전공의들을 향해 환자 곁으로 돌아와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영태 서울대학교 병원장과 송정한 분당 서울대병원장, 이재엽 서울시 보라매 병원장은 소속 전공의 직원에게 이메일을 보내 중증 응급 환자와 희귀 난치 질환을 가진 환자 등 많은 환자가 기다리고 있다며 복귀를 부탁했습니다. 또 전공의들의 진심은 충분히 전달됐다며 앞으로 필수 의료 체계와 수련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워싱턴에서 한미 외교장관이 만나 최근 위협 발언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북한에 대한 공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2026년부터 적용될 주한미군 방위비 협상도 곧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권준기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네, 조태열 외교부 장관 취임 이후 첫 한미 외교장관 회담이 열렸는데 북한 문제가 가장 중요하게 다뤄졌다고요? 그렇습니다. 워싱턴 국무부에서 열린 회담에서는 최근 수위를 높이고 있는 북한의 위협과 관련한 대응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조태열 장관은 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한미 두 나라가 북한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고 북한의 불법 자금줄 차단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한미 외교장관의 발언 들어보시죠. We are one in condemning North Korea's increasingly provocative rhetoric and actions that violate multipl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including its export of munitions and ballistic missiles to Russia. We're working together on virtually every major challenge that we have to contend with around the world, as well as working together to build even greater opportunities for our people. 또 다음 달 우리 총선과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북한 도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며 한미 간의 공조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중동 지원 문제 등도 다뤄졌습니다. 다만 우크라이나의 살상 무기 지원은 배제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우리 당국자는 설명했습니다. 네, 미국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에 방위비 인상 압박이 우려되는데 조만간 방위비 협상에 들어간다고요? 네, 한미 방위비 협정은 내년 말에 종료되는데 보통 협상에 1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늦어도 올해 협상이 시작될 거라는 게 고위 당국자의 설명입니다. 당국자는 한미가 조만간 재협상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이라며 가까운 장래에 방위비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오는 11월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데 당국자는 미국 대선과 상관없이 이 타임 프레임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협상 종료 시점과 협상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면 올해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는 겁니다. 북한과 일본 간 정상회담 움직임과 관련해서는 브라질에서 개최된 G20 회의를 계기로 열린 이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당국자는 일본 측에 이 긴밀한 사전 정보 공유와 한반도 평화에 기여해야 한다는 기본 방침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북일 접촉과 관련해 일본에서도 이 정상회담이 성사될 거라는 낙관적인 생각은 없는 것 같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에 따른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서도 논의가 있었는데 우리 기업에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다고 이 당국자는 말했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의 다음 달 방한 일정도 확인됐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다음 달 우리나라에서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하는데 고마움을 표시하고 직접 방문해 회의에 참석할 뜻을 밝혔다고 조 장관은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를 위해 지난해 8월 이후 최근까지 적어도 25차례 선박 왕래가 있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사이트 분단을 넘어는 상업 위성 사진 분석을 토대로 지난해 8월부터 이달 초까지 위성 사진 촬영이 가능한 109일 가운데 49일 동안 북한 나진항에서 선적 모습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나진에서 러시아로 군수 물품을 실어 나르기 위해 해당 기간 적어도 25차례 선박의 입항이 있었다며 가장 최근에는 지난 12일 움직임이 포착됐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텍사스주에서 발생한 산불이 좀처럼 잡히지 않으면서 확산하고 있습니다. 텍사스주 역사상 두 번째 큰 불로 이미 서울 전체 면적의 5배 넘는 면적을 태웠습니다. 보도에 기정훈 기자입니다. 도로 좌우를 불길이 가득 채웠습니다. 계속 달려도 되는 건지 두려울 정도입니다. 짙은 연기를 뚫고 달려온 소방차도 불바다 속에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텍사스 서북부 패넨들 지역에서 시작된 산불이 좀처럼 잡히지 않으며 확산하고 있습니다. 불은 각기 떨어진 4곳에서 이어지고 있는데 규모가 가장 큰 스모크하우스 크리크 산불은 사흘 동안 3,000제곱킬로미터 넘는 면적을 태웠습니다. 서울 전체 면적의 5배가 넘는 규모로 텍사스주 역사상 두 번째 큰 불로 기록됐습니다. 인근 윈디듀스와 그레이프바인 크리크에서도 수백 제곱킬로미터의 땅이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화재 초기 최대 시속 110km가 넘는 강풍이 불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It seemed to remove the ash from the fire as it went, and we went through, I bet, 30 miles of what I can only describe as a lunar landscape, just absolute barren desert. 한때 북쪽 오클라호마주까지 번졌던 불은 바람 방향이 다시 남쪽으로 바뀌면서 당국을 긴장시켰습니다. 소방당국은 한랭전선이 지나간 뒤 강풍이 다소 진정되고 있는데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하루 전 문을 닫았던 핵무기 공장은 다시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1991년까지 핵무기를 만들었고 현재는 핵무기 해체 작업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산불 지역 카운티들을 재난지역으로 선포한 텍사스주는 2천여 명이 사는 캐나디언 등 여러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이번 산불과 관련해 텍사스주에 사는 한국인이나 한인 동포들 피해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일단 오늘 오전 민주당이 전략공천 후보 추가로 발표했는데 눈에 띄는 곳이 안민석 의원 지역구인 오산입니다. 오산 지금 영입 인재인 차지호 교수를 공천을 했는데 안민석 의원 반발도 상당한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워낙 여기서 오래 정치를 좀 한 상태이기도 하고, 예. 또 본인도 친명계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갑자기 내쳐지니까 좀 화들짝 놀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예. 그런데 전략공천까지 감행을 한 것을 보면 이재명 대표가 어차피 지금 이제 물갈이에 나선 김에 이 친명계 내부에서도 지금 세대 교체를 시도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구친명 대신에 신친명을 좀 영입을 해서 본인의 어떤 차기 대권 관련한 준비를 오히려 더 해나가는 쪽으로 방향을 약간 조금 전환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친명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속아내기가 필요했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안민석 의원이 컷오프되는 배경이 좀 있었다 이런 좀 배경이신 거죠? 네, 그러니까 친명계 내에서도 세대 교체를 좀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어떻게 보입니다. 보셨습니까? 변재일 의원도 비슷한 상태예요. 변재일 의원도 친문 또는 친명에 가까운 의원이었는데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친명이라고 다 공천받는 건 아니라는 거죠. 말하자면 그런 것들도 보여주고 싶었을 거예요. 아마 이재명 대표로서는 워낙 지금 친명, 비명 간의
친문 갈등이 이제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근데 안민석 의원의 경우는 뭐 과거에 뭐 이른바 최순실 사태 때 얘기를 많이 했었죠. 꽤 이제 지명도를 높인 의원이긴 한데 친명계 내에서는 좀 이제 다른 이재명 대표가 생각하는 의원들에 비해서 좀 호감도보다 이제 비호감도가 높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명분도 쓰고 친명도 속아낸다 이런 명분도 쓰기 때문에 아마 그런 관점에서 변재일, 안민석 의원들에 대해서 그 컷오프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 기동민 의원 컷오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이재명 대표 측근인 김남근 변호사가 전략 공천됐는데 애초에 이제 도봉갑 이야기가 좀 나왔었잖아요. 네, 그렇죠. 김남근 변호사 얘기는 이제 도봉갑에 나왔던 얘기였죠. 인재근 의원이 현재 도봉갑이 인재근 의원인데. 교수님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지금 속보가 들어와서 중요한 속보라 잠시 전해드리고 다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여야가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 극적으로 합의를 했고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소식이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오후에 그러니까 정개특위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국민의힘은 비례대표 한석을 빼고 전북 의석을 유지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또 부산 지역구 조정 문제를 놓고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했었는데 이런 가운데 민주당 선거구 획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이른바 쌍특검법 재표결도 미루겠다는 입장으로 여야가 줄다리기를 이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야 원내대표가 극적으로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 합의를 했고 잠시 뒤 오후에 정개특위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한 후에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합의 내용이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보다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과는 성북을 전략공천 이야기를 했었는데 기동민 의원은 컷오프됐고 김남근 변호사가 전략공천을 했습니다. 어떤 배경이 있었을까요? 성북을에 했는데 성북을도 이제 민주당에게는 아주 양지에 속해요. 네. 기동민 의원 성북갑도 마찬가지고 성북갑, 성북을, 도봉갑, 도봉을 이 전반 이제 서울 북부 지역이 상당히 민주당이 유리하죠. 현실적으로. 김남근 변호사는 이제 인재근 의원이 처음에 유은혜 전 장관을 추천을 했는데 이른바 김근택이죠. 이제 그걸 배제하면서 김남근 변호사를 거론했거든요. 도봉갑에. 근데 이제 거기는 안기령 후보가 이제 공천이 됐고. 지금 상근 부대변인으로 갔죠. 그리고 이제 김남근 변호사가 이제 참여연대 출신인데 이재명 대표가 꽤 측근으로 이제 옆에 두고 싶어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성북을에 공천을 한 건데 이 기동민 의원이 아마 사실 그 뭐 라임 사태에 관련돼 있긴 있죠. 그러니까 명분은 별로 없어요. 사실 이런 분들도 이게 이제 모든 걸 친명 비명으로 나누긴 나누는데. 아무튼간에 뭐 이제 사법적인 문제에 연루가 돼 있으니까 단지 문제가 이제 이재명 대표는 그런 사법 리스크가 없느냐 이게 항상 딜레마예요. 이제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는 딜레마인데 아무튼 이재명 대표는 뭐 그런 것들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세력을 이제 계속 전진 배치하는 그런 하나의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기동민 의원 입장에서는 명분이 좀 부족할 수도 있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같은 조건으로 봤을 때 비례로 있는 이수진 의원 같은 경우에도 같은 혐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수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윤영찬 의원과 경선을 붙이고 기동민 의원만 컷오프 됐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불공정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뭐 안 그래도 공관위에서도 굉장히 이 부분 관련해서 경론을 좀 벌인 것으로 그렇게 좀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좀 다른 잣대가 이제 적용이 된 거죠. 이제 확 눈에 띄는 거는 역시 친명은 살리고 비명은 죽이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결론이 결과적으로 났다는 거죠. 그래서 더욱더 이게 또 이제 안 그래도 지금 이제 친명 비명 간에 이제 갈등이 굉장히 심한 상황에서 또다시 또 논란이 좀 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인데요. 이재명 대표나 친명계의 방향성은 굉장히 뚜렷한 것 같아요. 특히 이 공천 막바지로 갈수록 더욱더 좀 뚜렷해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매우 노골적인 친명 그 공천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홍영표 의원도 지금 최근에 어제 그제만 해도 의총장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좀 날선 발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발표를 보게 되면 컷오프가 됐습니다. 어제 그저께 이야기할 때도 내가 어떤 다른 행동에 대해서도 예고를 한 좀 시사한 부분들도 있는데 어떤 좀 행보를 보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홍영표 의원 그리고 임종석 전 실장 이제 그때 전해철 의원하고 이인영 의원은 아직 얘기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홍영표, 전해철, 이인영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이제 공천을 하느냐가 이제 관건이었어요. 마지막 활용 점정을 하느냐, 그야말로 친명계를 배치하는 데 있어서. 하느냐 아니면 이제 뭔가 이제 통합이라든지 당내 이 갈등 사태를 봉합하는 쪽으로 가느냐의 분수령이었는데 홍영표 의원 배제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방법은 이제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든가 새로운 미래로 가든가 이런 건데
글쎄요, 임종석이나 홍영표 이런 분들이 당의 본류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예. 탈당을 하면 이게 사실 정치라는 게 이대로 하다 끝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는 설령 제1당이 안 되더라도 일단 제2당이 돼서 자신의 측근 세력으로 가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전반적인 상황이 물론 친명도 좀 배제하는 게 있다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있다 하더라도 설명이 잘 안 되거든요. 이렇게까지 할 이유는 없는 거거든요. 과도하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다면 이제 이 상황을 홍영표나 임종석 전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 완전히 탈당을 해서 새로운 세력을 만드느냐, 친문 위주로 말이죠.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구심점이 되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임종석 전 실장이 말하자면은 친문의 구심점 상징 이런 건 있어요. 86 호남 친문의 상징이긴 한데 과연 과거에 2008년도에 친박연대죠. 그때 친박근혜 연대였단 말이에요. 예. 박근혜 같은 그런 강력한 구심점이 될 수 있을까? 제가 볼 때 새로운 세력을 만들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저는 의외로 당에 남아있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의외로 말이죠. 좀 두고 봐야 되겠는데 어제 제가 그 다른 쪽에서 임종석 전 실장은 탈당 안 할 것 같다 이런 제가 예상을 한 적이 있는데 탈당 안 했어요. 아직은 안 했고 어제 기자회견 전에 재고 요청을 제가 이제 그렇게 탈당이 어려울 것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재고 요청을 한 상태예요 지금. 그리고 나서 질문하니까 정치는 생물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정치는 생물이다는 말은 탈당 가능성을 이제 내비친다고 해석할 수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저는 여전히 그렇다고 이분들이 이렇게 가볍게 탈당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탈당을 가볍다고 얘기하기는 뭐 어렵다 하더라도 그렇게 몸을 쉽게 움직이지는 않을 것 같긴 합니다. 임종석 전 실장의 향후 행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종훈 평론가님께 여쭙기 전에 한번 지금 당내 이야기 한번 듣고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임종석 전 실장 당에 지금 재고를 지속적으로 요청을 했고 또 어떻게 보면 절친이라고 할 수 있는 홍익표 원내대표는 사실상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지도부의 입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일단 이 이야기 듣고 두 분 이야기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총선 승리를 바라지만 누구보다도 총선 승리를 바라는 것은 이재명 대표와 당 최고위원회가 아닐까요? 그분들께서 선거를 끌고 가셔야 하고 결과에 대한 책임도 가장 높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략적으로 다시 한번 고민해 달라는 것이고 앞서 제가 정치는 생물이라고 말씀드린 점도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임 실장이 탈당은 하지 않을 것으로 전 알고 있습니다. 평생을 민주당에서 같이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의사를 물어봤고, 그랬더니 본인도 탈당하지는 않겠다. 다만 이 과정과 프로세스는 밟겠다. 어쨌든 과정 자체가 그렇게 썩 매끄럽지 않았다는 건 분명한 것 같고, 그러나 당의 공식적인 결정이 난 상태고 이의제기는 했고 이의제기를 뭐 살펴볼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이의가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 같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네, 홍익표 원내대표 어쨌든 탈당은 안 할 것 같다. 최 교수님도 탈당 안 할 것 같다라고 예측을 해주셨는데 탈당하지 않고 당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다음을 이제 기약하는 거죠. 다음 총선입니까? 예, 아니요. 다음 총선 아니고. 그러니까 일단 뭐 국회의원 배지를 달아야 되겠다라는 데 방점을 두고 있는 분들하고 그 이상을 지금 계획 중인 분들하고는 선택이 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임종석 전 실장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다음번 서울시장 선거도 좀 있고요. 그러니까 뭐 서울시장 굉장히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서울시장 거쳐서 결국은 이제 대권으로 나가고 싶은 그런 꿈도 계속 피력도 했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그런 계획과 관련해서 이 탈당이 미칠 악영향 부분을 좀 고려를 하겠죠. 아무래도 뭐 그러니까 당을 일단 어찌됐건 뭐 잠깐이라도 버리고 떠난 거하고 그래도 뭐 끝까지 좀 당을 지킨 거하고는 좀 이제 당 내에서 평가가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금 불이익을 받더라도 오히려 그렇게 가는 게 본인의 어떤 장기적인 그런 정치 일정과 관련해서는 더 유리하다 이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래서 임종석 전 실장 같은 경우에는 역시 당내에 잔류할 가능성이 크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뭐 송파갑으로 뭐 사실은 이제 옮겨가라는 그런 당의 권유도 있고 그랬잖아요. 거기 이제 자리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근데 어찌됐건 뭐 이제 굉장히 그 사이에 아마 당 지도부하고 특히 이재명 대표하고
뭔가 약간 좀 서로 뭐 이면 합의랄까 그런 게 좀 진행됐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이면 합의가 진행됐다고 하기에는 그 왕심리 어떻게 보면은 당내에서는 왕심리 반란이라고까지 불릴 정도로 중성동갑에 대한 어떤 출마 의지를 강하게 피력하기도 했었고요. 그때 당시 모습 보게 되면 이제 다른 이제 어떻게 보면 친문계 인사들과 함께 좀 시민들과 만나는 모습도 있었는데 그 영상 한번 보고 오시죠. 단결과 단합을 이곳 상동으로부터 이뤄내라 라고 하는 마지막에 간절한 마음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동에 말뚝 박았습니까? 성동에 말뚝 박았어요? 아니 당신들 말이야 윤석열 정권에 싸움 한번 제대로 안 한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뭐 민주당 얘기하고 있어. 당신이 장대의 무장들 했던 사람들이면 그런데 당신들이 지금까지 싸움을 제대로 한 적이 있냐고. 굉장히 강하게 항의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게 이제 홍익표 의원이 이제 지역구를 했었던 곳이고 임종석 전 실장도 지역구 의원이었어요, 저 지역에서. 예. 근데 문제가 이제 앞으로 저 지역에서 저런 식으로 계속 분열이 계속된다면 탈당을 하지 않더라도 말이죠. 윤희숙 전 의원이 여기 이제 공천을 받았어요. 국민의힘에서 말이죠. 예. 근데 홍익표나 임종석 전 실장의 그 세력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저기에. 예. 저런 식으로 이제 자꾸 분열상에 노출되면 저는 선거가 국민의힘에 상당히 유리해질 수 있다. 저 지역은 아무래도 뭐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뭐 합니다만 민주당이 좀 유리한 지역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이제 의원들을 보면 말이죠. 그런데 저렇게 계속 분열상에 노출되면은 저건 어려워지는 선거란 말이죠. 민주당 쪽에. 제가 볼 땐 저 부분은 홍영표 의원도 그렇고 임종석 전 실장도 그렇고 뭔가 분명히 당에다 강력한 항의를 하는 거예요. 하면서 오히려 저런 부분들이 오히려 탈당의 완성을 낮추는 하나의 논거가 될 수가 있겠죠. 예. 만약 탈당한다면 저렇게 할 이유가 없죠. 굳이 탈당하면 되는 거죠. 예. 강력하게 항의하고 비난하고 이제 탈당하면 되는 건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제가 탈당할 수 낫다고 어제도 말씀을 다른 데서 드렸고 이제 그런데 아무튼간에 문제는 겁니다. 이면합의 전 이면합의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이재명 대표가 이제 제1당이 안 되더라도 민주당이 지더라도 이재명 좀 이기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그래야지 설명이 된다면 논리적으로 전반적인 이 상황 자체가. 근데 또 하나는 이재명 대표가 간과하는 게 하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 게 선거가 만약에 지면 수도권에서도 지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요. 전혀 알 수 없는데 만약에 지게 된다면 이재명 대표의 책임론이 간단치 않을 거예요. 지금 대통령이 되는 게 목적 아니겠어요, 이재명 대표는. 예.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 당내 이제 이 선거에서 지고 그리고 자신의 세력으로 이제 포진시켰다 치더라도 민주당 전반적인 그 본류는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걸 감내할 수 있을까? 그 판단을 하고 있겠죠, 이재명 대표가. 정치의 여러 가지 계산을 하겠습니다만 전자로 결론을 내려가는 것 같아요. 일단 대통령이 되고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쳐내자. 세력을 교체하자. 당내 세력을 교체하자는 쪽인데 뭐 이게 당위적으로 옳고 그르고의 차원을 떠나서 현실 정치 오학적으로 말이죠. 근데 그 나중에 그 책임을 어떻게 감내할 수 있을지는 잘 생각을 안 하지 않나. 뭐 하긴 하겠죠. 예. 하긴 하겠습니다만 아마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기 신의 세력을 포진하는 게 낫다라는 계산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최 교수님 말씀하실 때 화면으로 나가는 부분이 지금 한 그 헬스장을 찾아서 그 운동하는 그 사람들과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또 헬스장 러닝머신을 타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금 러닝머신을 타는데 임종석 전 실장 기자회견 모습이 화면으로 나왔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이 조금 지더라도 이재명으로는 이겨야 된다. 이런 강한 의지의 표명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이 그림을 통해서도 더욱더 해석이 많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네, 근데 뭐 굳이 이 그림이 아니더라도 최근에 뭐 계속 이제 그 메시지를 내는 걸 보면 이건 불가피한 과정이다. 그리고 어차피 세대 교체는 해야 되는 거다. 이제 계속 그 얘기를 지금 입당도 탈당도 자유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본인은 그대로 친명공천 밀고 나가겠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거듭해서 이렇게 밝히고 있는 이제 그런 그 상황이고요. 예. 뭐 일부 탈당을 하겠으나 그게 그렇게 치명적일 거다라는 생각도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예, 그러니까 그래도 소수에 그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뭐 친문계가 뭐 주류가 다 나가가지고 당 밖에서 뭐 이렇게 그런 그 뭐 친문 연대를 만든다거나 또 새로운 미래나 뭐 조국 신당 쪽으로 대거 간다거나
그런 일은 별로 없을 것이다. 그리고 설령 그렇게 나가더라도 나가서 그 사람들이 당선될 가능성도 그렇게 높지 않다. 이 생각을 좀 이제 하는 것 같고요. 예. 그렇게 해서 나간 사람들이 만약에 나간 바람에 국민의힘 후보가 이제 반사적 이익으로 당선되는 일이 있으면 사실은 그것도 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선 또 다른 공격거리가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이대로 지금 끝까지 갈 가능성이 지금 현재로서는 굉장히 높고 예. 제가 보건대 친문 쪽에서 나갈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국민의힘 이야기도 좀 돌아보겠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공관위도 26곳 경선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주호영 의원, 김기현 전 대표 등 주류 현역 의원 공천이 확정된 반면에 용산 인사들의 패배도 눈에 띄었는데요. 오늘 아침 한동훈 위원장 출근길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당대표로서 선거를 이끌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고 그걸 제가 수락하겠다는 판단을 한 다음에 저는 뭐 불출마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러지 않으면 제가 지금 저희가 많은 분들이 헌신과 희생을 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께서 컷오프로 피를 보지 않는다고 감동이 없다고 하시는데 실제로 그런 효과들을 승복하면서 내주시고 계시잖아요. 용산이 굉장히 고전하고 있다. 뭐 저와의 소위 말하는 파워 게임 때문에 뭐 제가 그 용산이 오히려 고전하고 있다. 이런 투가 언론의 대부분의 주류였는데요. 어제 정도 되니까 용산 불패란 말을 그러면 현역 불패 이렇게 쓰시더라고요. 한 번은 고전이고 한 번은 불패고 이러면 공정한 거 아니에요? 특별하게 어떤 방향성이 없다는 것이죠. 감동 없는 공천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반박하는 부분도 있고 또 용산 불패, 현역 불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장일단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한동훈 위원장 발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앞으로 이제 어제까지만 해도 앞으로 이제 국민의힘의 공천의 방향을 이른바 이제 TK 영남 지역, 양지로 이제 양진 그쪽 지역과 강남 가불병, 서초울 여기는 아직 결정이 안 됐어요. 예. 여기 주호영 의원은 경선이 이제 이제 확정이 됐잖아요. 김기현 대표도 그렇고 전 대표입니다만. 근데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말하자면 관전 포인트였어요. 분수령이 될 것이다. 어떤 기득권 교체한다든지 참신한 인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의 하나의 기준이었는데 그리고 지난번 인유한 혁신위에서도 친윤 중진들의 뭐 불출마 이런 얘기를 했던 거 아니었어요. 예. 다 뭐 기억에서 많이 사라졌겠습니다만. 예. 근데 지금 주호영 의원이 그중에서 김기현 전 대표가 가장 핵이었거든요. 예. 그 얘기들에. 예. 근데 어쨌든 이분들은 다 공천을 받았단 말이죠. 예. 그 어쨌든 현역 의원 불패 신화는 뭐 이른바 계속 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제가 보니까 이 하위 10%는 컷오프 되잖아요. 평가 하위. 국민의힘의 경선 룰이. 예. 그리고 공천 룰이. 그리고 하위 10에서 30%는 경선 득표를 20% 감산한다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동일적으로 3선 이상은 15% 감산. 그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는 하위 10에서 30%는 아니니까 득표를 20% 감산은 안 되겠습니다만 동일적으로 3선 이상이니까 15% 감산이 될 거라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신인들이 여기 경선에서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 룰 자체가. 룰의 틀 자체가 말이죠. 예. 조영 의원이 그야말로 시스템 공천이라 하더라도 김기현 전 대표 이런 분들이 공천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예. 근데 어쨌든 간에 뭐 이분들이 꼭 잘못해서가 아니라 특정 양지 지역에서 3선, 4선 이상은 교체해라. 이게 말하자면 기득권 교체거든요. 예. 그게 이제 우리나라 선거에 대개 녹아있는 정신들이란 말이죠. 근데 그런 부분이 일단 잘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행정관 출신들이 많이 탈락을 했어요. 용산 예. 출신들이. 또 약진도 많이 했고. 이걸 일률적으로 완전히 용산이 실패. 아까 그 한동훈 위원장 말이 일리가 있어요. 용산 출신들이 완전히 약진했다라고 평가하기 좀 어렵고 그렇다고 완전히 실패했다라고 보기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딱이 지금 국민의힘의 공천에 대해서는 딱이 이게 대단히 크게 잘못됐다고 말하기가 애매한 상황이에요. 예. 그러나 전반적인 그 분위기는 어쨌든 뭔가 기득권을 바꾸고 참신성이 있는 인사를 하는 것 같지는 않다. 그럼 이게 공천 잡음이나 뭐 갈등이나 파동 이런 걸로 연결되는 건 아닌 거죠. 그게 확실한 지금 분위기가 잡히는 건데 아마 그래서 현재까지는 어쨌든 간에 앞으로도 뭐 크게 그런 잡음이 안 날 것 같은데 지금 국민의힘은 아무튼 조용하고 감동이 없긴 없는데 이런 분들 교체하지 않으니까 분명한 건 잡음은 덜한 건 사실이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 영남 현역 중에는 이제 초선 3명만 탈락하고 거기에 장해찬 전 청년 최고위도 들어갔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남권 그 초선 3명이 빠진 자리 이 부분에 대해서 경쟁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뭐 두고 봐야죠. 뭐 선거라고 하는 건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어찌됐건 뭐 선거 투표일이 임박했을 때의 그 구도가 이번 같은 경우에는 결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인물보다는 이제 그런 변수도 이제 함께 고려를 좀 해야 된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더 이제 우리가
더 지켜봐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요. 뭐 한동훈 위원장은 마치 뚜렷한 방향성이 없이 뭐 이렇게 공천이 진행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제가 보기엔 매우 뚜렷한 방향성을 갖고 진행을 시켜왔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어떤 방향? 그러니까 초반에는 친윤 공천 거의 안 했죠. 그리고 하더라도 좀 논란이 적은 지역만 이제 주로 이렇게 하는 그런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논란이 되는 지역은 최대한 뒤로 밀었고 그야말로 친윤 그 가운데서 이른바 찐윤들이 포진된 지역의 공천은 최대한 뒤로 늦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경선도 뒤로 늦추고 그리고 이제 최근 와서야 이제 그 결과를 이제 발표를 하고 있는데 좀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뭐 민주당 쪽도 마찬가지인데 이쪽도 마찬가지다. 찐윤 공천이 점점 이제 그 수면 위로 좀 올라오는 그래서 좀 더 색채가 좀 더 강해지고 있는 그런 거는 추세적으로 분명히 지금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친윤도 친윤 나름입니다. 그러니까 찐윤과 그냥 친윤 이 좀 차이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비서관급과 이제 행정관급이 좀 차이가 있는 거고 이제 그런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나 뭐 이른바 윤핵관 중심으로 한 친윤계 핵심의 입장은 결국 충성도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충성도에서 떨어지거나 인연이 별로 없는 사람들은 사실은 뭐 굳이 이렇게 챙길 필요는 없는 거예요. 외견상으로는 뭐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 이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인연이 없다라고 한다면 굳이 챙길 이유가 없다. 반면에 그러면 현역 의원들이라 그래서 그러면 다 반윤이냐 내지는 비윤이냐. 국민의힘의 비윤 의원 몇 명 됩니까? 거의 없어요. 대부분 다 뭐 친윤 아니더라도 친윤 호소인들이에요. 대통령에게 충성을 다 맹세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친윤 호소인 현역 국회의원과 또 상대적으로 좀 연고 내지 인연이 적은 그 대통령실의 행정관 가운데서 어느 쪽을 택하는 게 더 유리할까요? 그러니까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뭐 쌍특검 재의결 부분도 있고 또 일부 또 탈당해가지고 또 현역들이 개혁신당 쪽으로 가면 또 안 되고 하는 부분까지 있으니까 뭐 이런 경우에는 거의 뭐 그냥 현역을 잔류시키는 쪽으로 그냥 선택을 하고 만 거죠. 그래서 이거를 친윤 공천을 하지 않았다라고 규정 지을 수는 없다. 친윤 공천 결국 다 한 거고 친윤 공천을 하되 그야말로 찐윤들 공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막판으로 뒤로 밀어서 지금 다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뭐 더 정확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챙길 사람들은 챙겼다 이런 말씀이신데 지금 가장 막판으로 미룬 지역구들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해당 그 지역구에 있는 현역 의원들 사이에서는 떨고 있다. 혹시 내가 컷오프인가? 뭐 이런 분위기도 좀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읽으십니까? 워낙 지금 이제 말씀처럼 찐윤, 친윤들이 약진을 엄청나게 했어요. 지금 제가 쭉 하도 많으니까 사람 이름이 다 기억을 못하겠는데 지금 생각보다 주진우 전 비서관 해운대 갑. 이현모 전 비서관은 용인갑인데 용인갑은 굉장히 여기는 보수가 강한데요. 경기 지역에서도 용인 갑을병정 중에서 가장 이 보수가 강한 데고 주호영 아까 말씀드린 윤지호 원내대표 다 받았단 말이죠. 장동혁 사무총장, 김기현 전 대표 거의 다 보니까 이 상당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우호적인 발언을 하는 의원들은 거의 다 됐다고요. 나머지가 이제 강남 갑을병인데 여기서 뭔가 냄새를 내야 된다고요. 너무 이게 정말 친윤 위주로 가면 안 되니까. 전 그래서 국민추천제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하려면 뭐 다른 지역도 해야 되는데 왜 강남, 가불병, 영남 이런 지역 아직 안 한 데서 국민추천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대구나 울산 일부 지역. 아직 뭐 국민추천제의 방식이 정해지지 않았죠. 어떻게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뭐 상향식 경선하고도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국민이 추천한다는 얘기인데 아직 뭐 구체적인 방법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강남, 가불병이나 이쪽 서초울 이런 또 아직 남은데 영남 지역에서 우리가 뭔가 그래도 이 공천에서 혁신하고 있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제 하나의 그 신용으로서 저는 국민추천제 얘기하는 게 아닌가. 결국은 뭐 친명 정도, 친명과 비명의 갈등 정도까지 아니라 하더라도 갈등이 안 나타나고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근데 아무튼 지금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상당히 공정히 하는 것 같긴 합니다만 친윤과 찐윤의 약진이 굉장히 두드러져요. 저는 이종훈 평론가 말씀에 저는 동의하는 편이고 저는 그래서 역시 물론 물갈이 자체가 대한민국 국회를 좋게 바꾸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 이 국민의힘의 공천이 너무 물갈이가 없어요. 어느 때 역대 선거보다도 이 현역 교체율이 떨어진다. 이것도 선거의 하나의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오후에 앞서 속보로도 전해드렸습니다. 선거구획정안도 표결이 이루어지고 그와 함께 쌍특검법도 재표결이 이루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관전 포인트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뭐 가장 이제 큰 관전 포인트는 쌍특검법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 얼마나 반란표가 많이 나올까 이게 되겠죠. 그래서 재의결 투표에서 이제 이게 뭐 가결로 결정이 되느냐 아니면 부결로 처리되느냐
이게 이제 뭐 관심사라 이렇게 이제 봐야 되고요. 혹시 국민의힘 쪽에서 반란표가 나오면 과연 몇 표 정도나 나올까? 예, 이것도 또 다른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민주당에서 워낙 그 공천 갈등이 있다 보니까 민주당의 이탈표에 대해서도 좀 주목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상황이 좀 바뀐 게 국민의힘이 이제 이 쌍특권 표결을 좀 이후에 이제 공천하려 했단 말이에요. 이탈표를 걱정해서. 근데 국민의힘보다 민주당이 지금 이 속된 말로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나가지고 지금 오히려 이 쌍특권에서 민주당 이탈표 나오기를 걱정하게 생겼기 때문에 오히려 쌍특권 표결을 늦추지 않죠. 민주당 쪽에서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자꾸 바뀌니까 그래서 민주당의 지금 공천 갈등이 전 계속 될 것 같은데 민주당은 아마 이제 이 부분 때문에 쌍특권 표결에 대해서도 좀 다른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이 원래 국민의힘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이게 민주당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근데 앞으로 이제 공천은 끝나긴 끝날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비례대표 공천이 남았다고요. 비례대표 공천은요. 후보 등록 당일날도만 바뀌어요. 심하게 말씀드리면. 그럼 이게 비례대표 공천에서 상당한 자본이 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선거는 이래저래 어쨌든 간에 공천에서 시작해서 공천에서 끝나는 선거가 돼야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쟁점이 지금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 쟁점이 다 묻혀버렸어요. 정권 심판론에 대한 쟁점은 다 묻혔고 많이 있었잖아요. 굳이 나열하지 않더라도. 근데 그거 다 없어지고 이제 공천 국민이 끝나고 이제 새로운 쟁점이 나올 것 같았는데 비례대표가 또 있단 말이죠. 비례대표라고 이게 조용히 가겠냐고요. 지금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이건 국민으로서는 대단히 불행한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갈등 요소가 너무 많이 남아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 두 분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가상화폐 대장주인 비트코인이 27개월 만에 6만 달러의 문턱을 훌쩍 넘었습니다. 미국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현지 시각 28일 오전 11시 비트코인 한 개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8.85% 급등한 6만 1,074달러, 우리 돈 8,16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이후 한때 6만 4천 달러대까지 진입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6만 달러를 넘어선 건 지난 2021년 11월 이후 처음입니다. 지난해 4분기 실질 가계소득은 소폭 늘었지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분배 지표인 소득 5분위 배율은 다소 개선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인석 기자. 네, 오인석입니다. 네,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502만 4천 원으로 1년 전 같은 분기와 비교해 3.9% 증가했습니다. 근로소득 316만 7천 원, 사업소득 103만 5천 원, 이전소득은 67만 1천 원으로 모두 늘었습니다. 하지만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가구당 실질 소득은 0.5% 증가에 그쳤습니다. 실질 근로소득은 1.9%, 사업소득은 1.7%가 각각 감소했습니다. 실질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줄어든 것은 2021년 1분기 이후 11분기 만에 처음입니다. 그나마 공적연금과 부모급여 등 실질 이전소득은 13.8% 증가해 소폭의 소득 증가를 뒷받침했습니다. 하위 2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17만 8천 원으로 4.5%, 상위 2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080만 4천 원으로 3.6% 증가했습니다. 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283만 3천 원으로 5.1% 늘었지만 물가 상승률이 반영된 실질 소비 지출은 1.6% 증가했습니다. 연료비와 공공요금 인상 등의 영향으로 주거, 수도, 광열비가 9.5%, 오락, 문화는 12.3% 지출이 늘었습니다. 실질 소비 지출은 6분기 연속으로 실질 소득 증가율을 앞섰습니다. 소득 하위 20% 가구의 월평균 소비 지출은 128만 3천 원으로 1.6% 감소한 반면 상위 20% 가구의 소비 지출은 491만 2천 원으로 7.9%나 증가했습니다. 고물가와 고금리가 장기화하면서 서민층부터 허리띠를 졸라맨 모습입니다. 소득 상위 20% 가구와 하위 20% 가구의 소득 격차를 보여주는 소득 5분위 배열은 5.30배로 0.23배 포인트 하락하며 소폭 개선됐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4분기 총 소득은
취업자 수 증가와 공적 연금 인상 등 영향으로 증가했다고 평가하고 소득 분배가 지속적으로 개선되도록 성장과 사회 이동성 제고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통계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난달 주택 거래량이 5달 만에 반등했습니다. 주택 매매 거래량은 지난 8월 5만 1천여 건에서 12월 3만 8천여 건으로 5달 연속 감소했다가 지난달 4만 건 수준을 다시 회복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한 달 전에 비해 16.7% 늘었고 지방은 10.8% 증가했습니다. 주택 공급 선행 지표인 인허가와 착공, 분양, 준공 물량도 지난달 기준으로 1년 전보다 모두 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전국 주택 인허가 규모는 2만 5,810가구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20.5% 늘었다고 집계했지만 전국 미분양 주택도 2달째 증가세입니다. 전국 곳곳에 있는 상수도관에 성능이 떨어져 정부 적합 인증을 못 받은 녹물 억제 장비가 대거 설치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확인된 것만 500개가 넘는데 설치비로 세금 124억 원을 썼습니다. 보도에 이승배 기자입니다. 경기도에 있는 한 수도 사업소입니다. 수돗물이 지나는 금속관 중간에 두툼한 장비를 달아놨습니다. 표면이 부식돼 녹물이 나오는 것을 막는 장치입니다. 하나 가격이 1억 원이 훌쩍 넘는데 알고 보니 성능이 떨어져 정부 인증을 못 받은 제품이었습니다. 나라 상태에 올라가 있고 전국적으로 그 제품들이 엄청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이제 적용을 해보자 한 거죠, 시범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17개 광역지자체를 통해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이런 미인증 장비가 502개나 깔려 있었습니다. 경상북도가 270개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 112개, 경상남도 57개 등의 순이었습니다. 설치비로만 모두 124억 원이 들었습니다. 부식 억제 장비를 상수도관에 설치하려면 수도법에 따라 공공기관인 한국물기술인증원으로부터 적합 인증을 받은 제품을 써야 합니다. 부식 억제율이 최소 25%가 넘어야 하는데 지난 2016년 9월 이후 이 기준을 충족한 장비는 시장에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적발된 장비 가운데 부식 억제율이 기준의 절반 수준인 14%에 그친 제품도 있었다고 권익위는 밝혔습니다. 일부는 화장실이나 주방 등 집안 수도관에만 허용된 제품을 정부 나라장터를 통해 사서 상수도관에 설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증된 제품을 해서 녹물을 제거하는 장치를 하든지 안 그러면 상수도관을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 비용이 많이 들고 이러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여러 가지 예산상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하는. 권익위로부터 사건을 전달받은 경찰은 지난해 말 미인증 부식 억제 장비 제조 판매 업체 3곳을 수도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권익위는 조사 결과를 소관부처인 환경부에 통보하고 인증 기준에 맞는 제품 개발과 후속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이장직에서 퇴출당하자 앙심을 품고 주민들이 운영하는 상가에 새총을 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충북 진천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진천군 덕산읍 한 마을의 전 이장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한 달간 차량을 몰고 다니며 마을 주민들이 운영하는 상가 유리창에 5차례에 걸쳐 새총으로 쇠구슬을 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22년 9월 주민들에 의해 이장직에서 퇴출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천에서 불길에 휩싸인 승용차를 두고 사라진 20대 운전자가 10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오늘 새벽 흡입 목적으로 부탄가스를 소지한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A씨는 어제 오후 4시 10분쯤 인천 가좌동 도로에서 운전을 하다가 차량에 불이 났는데도 조치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봄의 문턱인데 연일 하늘빛이 무척 흐립니다. 현재 충청 이남 지역에는 약한 비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비는 오늘 밤까지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남해안에 많게는 20mm가 예상되고요. 이 산간 지역에서는 비가 눈으로 내리겠습니다. 대설특보가 내려진 제주 산간에 최고 5cm의 눈이 쌓일 걸로 보입니다.
오늘 수도권 지역에 비 소식은 없지만 공기가 답답합니다. 중국발 스모그로 서쪽 곳곳에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지는 곳이 많겠으니까요. 호흡기 약하신 분들은 참고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전국적으로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8도, 광주와 대구 7도에 머물겠는데요. 이 밤사이 기온은 더욱 떨어져서 3일절인 내일은 꽃샘 추위가 찾아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6도, 체감온도는 무려 영하 12도까지 떨어지겠고요. 한낮에도 기온은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호남과 중부 일부 지역에는 비와 눈 소식이 있고요. 꽃샘 추위는 모레 낮부터 누그러들겠습니다. 온도 변화가 무척 심한 만큼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어서 뉴스앤이슈 2부가 방송됩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